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오현준입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지방교육행정직 시험이 어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해설 강의를 듣기보다는 그냥 일단 쉬고 싶으시겠죠?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푹 쉬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정답을 다 채점을 하셨을 테고요. 7급, 남아있는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교육행정직으로 입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직에 대비해서 볼 때 이번 지방직 시험은요, 그래도 타당도 면에서는 내용 타당도 면에서는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된 그러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변별력을 원하는 교육학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면서 좀 변별력을 요하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문가인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기본 이론부터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까지 저를 잘 따라오셨다면 단언컨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조교 학생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저에게 문제지를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국가직에서는 조금 틀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만점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축하를 해주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저한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 오고 제 조교가 된 게 한 8월 말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교육학을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육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듯 싶지만 그래도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부터 충실하게 저의 과정을 따라오면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저 역시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하는 그러한 정통교육학, 명품교육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또 이렇게 인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제 시행된 지방직 교육학개론 출제 경향, 그리고 출제 경향에 따른 어떤 총평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문제풀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제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국가직에 비해서 그래도 지방직 같은 경우는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출제진이나 또는 문제를 이렇게 선제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어떤 노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일단 교육행정의 출제 비중이 최소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한 6문제 정도까지 출제되는데요. 그리고 교육심리학이죠. 교육심리학도 2문제 정도. 그러니까 최소로 출제되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고루 출제된 것이 많았고요. 또 바람직한 건데 이제 철학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전의 시험하고는 아주 다른 경향이고요. 서양교육사 1문제까지 하면 서양교육사하고 교육철학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이론, 또 국가직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생활지도와 상담에서도 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교육사역은 여전히 교육행정학, 교육심리학과 함께 기본적으로 교육학의 토대가 되는 학문이죠. 2문제. 근데 사실 이제 평생교육까지 교육사회학의 영역에 포함시킨다면 3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의외였죠. 한국 교육사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직 시험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시험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통계하고 교육연구는 국가직처럼 전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연구나 통계 25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걱정한 것이 이제 바뀐 것들이 어떻게 시험에 반영하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법규인데요. 딱 한 문제가 바뀐, 그러니까 물론 1년은 넘었습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인데, 거기서 이제 평생교육 이용권이 평생교육법 16조 2에 처음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신설이 되었죠. 근데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항상,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이 평생교육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또는 국가직 무료 공개 특강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언젠가는 나온다. 그런데 나오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독학학위제였죠.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을 배려해서 새로운 것을 정답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정답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교육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갖고 계신데요. 교육 관련 법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정되는 법률은 국가직처럼 이번 지방직에서도 딱 요거 하나 반영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생교육 이용권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행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험에 반영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개정되고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은 시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022 개정교육과정이죠. 작년 11월에 고시된 그거 역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은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몇 점 정도 예상할 수 있는가? 전문가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100점입니다. 일단 고난도로 분류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 충실하고 너무 제한적으로 공부만 하지 않으셨다면,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셔요. 9급이나 7급에 나온 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학개론 또 교육학 7급 교육학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교원 임용이나 또는 교육사무관 시험 문제 출제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제됐던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이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좁게 하셨다면 구성주의만 하시고 이거는 설명식 수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완전히 간과하셨을 겁니다. 그냥 무시했을 건데 이거 역시 출제가 되었고요.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학습이론은 2006년도 중등 임용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1133제 그러니까 단원별 기출문제 집에 그대로 인용되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포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본 이론부터는. 그리고 점점 미시적으로 좁혀가면서 그리고 시험 대비한 그런 실전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고른 문제를 여러분이 다뤄봐야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여러분을 100점 맞게 하는 게 목표지 95점, 90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 조교 학생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10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제가 판단하는 건 중난도인데요. 이 중난도는 보통 이제 정답률이 한 50% 정도인데요. 오답률도 50%고요. 근데 정답률이 더 가깝습니다. 일단 평생교육제도, 평생교육 이용권 이렇게 낯선 용어가 나왔지만 그래도 독학학위제는 우리가 늘 기출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독학학위제는 이건 독학학위는 대학교 학위니까요. 대학교 학위니까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정답을 추론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학교 조직의 특성 제가 어렵게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답은 학교는 호이악 미스켈이나 홀, 민츠버그 이런 학자들이 전문적 관료제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순수 관료제다. 지문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중 조직의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제가 모의고사나 또 문제 해설할 때 많이 강조했어요. 이건 로안이나 메이어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완 조직과 이완 조직, 수업에 있어서는 이완 조직이지만, 그 행정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결재를 맡아야 하는 엄격한 결합 조직이다. 그걸 이중 조직이라고 한다. 그럼 이중 조직이 이제 오답으로도 이번에도 오답이지만 몇몇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여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낮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점수는 한 90점에서 95점, 당연히 100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출제 내용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이나 또는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전체적인 총평을 하면 일단 내용 측면에서는 골고루 출제되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가 비교적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온 문제 중에서 교육행정학의 빈도가 최소 4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 고루고루 비중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좀 특이한 측면은 한국교육사가 출제가 하나도 안 되었다 하는 것은 좀 특이한 측면이고요. 통계하고 연구는 여전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 철학이 2문제가 나왔고요. 생활지도와 상담, 국가직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게 2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어떤 영역을 제끼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공포스러워한 게 교육 관련 법규인데요. 저는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정법령은 한 문제, 평생교육법 16조2 평생교육 이용권인데요. 이건 몰라도 여러분이 기본 이론을 충실히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에 나오는 중립성이나 또 다른 법도 있어요. 교원 노조법 관련해서 다 중립성이 나왔고요. 중립성은 우리가 교육의 이해나 또는 교육행정학에서 개념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교육감 요거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거 역시 다 기본 이론서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확정되니까 요거는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좁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행정직이라고 해서 9급 또는 9급은 9급만의 문제 또는 7급까지 요것만 보고 나머지는 안 보는데 그러면 목표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90점 정도? 근데 우리의 목표치는 100점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원 임용고시나 이런 문제도 폭넓게 조금은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출제 난이도 측면에서는 이게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변별도는 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가 볼 때 고난도 문항은 없고요. 중난도 문항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정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90에서 9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문제를 보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책형 A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문제 1번은 교육행정에서 출제됐습니다. 새로운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한다. 그랬죠? 예, 그래 변화를 주도해 나간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적 필요성입니다. 교육행정 원리는 법제면에 토대를 둔 원리, 그리고 운영면의 원리가 있는데 운영면의 원리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진보주의적 필요성은 적응성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보수주의적 필요성은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 바꾸면 안 되겠죠. 좋은 정책은 그대로 견고하게 유지시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또 사람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고쳐 쓰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지속성을 떼야 돼요. 그런 건 안정성이죠. 이 두 가지는 대립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밸런스 균형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 민주성은 사람을 중시하는 거고 바텀업 방식이죠. 그래서 독단과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구성원들의 참여, 이러한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고요. 민주성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경제 논리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최소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얻는 거죠. 이것의 조화, 이것도 역시 균형성입니다. 전문성은 전문적인 지식, 경험, 이것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한다. 캐치와카는 전문가가 지녀야 할 자질로서 전체 파악적 기술, 그 다음에 실무적 기술, 인간관계적 기술 이런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자, 이거는 교육심리학이죠. 지능이론이네요. 너무도 쉽죠. 지능은 사회문화적 맥락이죠. 맥락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죠. 또는 문화권에서 요구하는 문제나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독립적인 겁니다. 이렇게 맥락적으로 접근한 사람 하면 스턴버그하고 가드너가 되겠죠. 그죠? 가드너인데 이렇게 독립적이니까 그냥 뭐 가드너죠. 다양한 능력. 처음에는 마음의 틀이라는 책에서 7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온 저서에서는 2개를 추가해서 9개. 뭐, 근데 요거는 7.5개도 보기도 하고요. 8개. 그리고 8.5개.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8.5개로 보는 것은 실존 지능을 반쪽 지능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또 실존 지능은 어릴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외시키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능은 하나라는,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했던 전통적 지능이론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틀, 이 지능의 틀, 이것을 바꿔놓은 게 가드너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이 2가지가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서 중시되는 지능이에요. 음악, 공간, 신체 운동, 대인관계 지능. 그러니까 초기 마음의 틀에서 강조한 7가지 지능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개인 내적 지능, 이런 게 빠져 있네요. 예. 자, 학습자는 누구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강점 지능을 활용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을 다양화한다. 퍼스널라이제이션, 즉 개별화가 가드너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맞춤형 교육의 트렌드, 바로 가드너 이론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강점 지능이 있어요. 강점 지능을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흥미입니다. 흥미. 헤르바르트나 듀이도 흥미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흥미를 찾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드너는 마음의 틀에서 7가지를 제시했고요. 또 인간 지능의 새로운 이해에서 자연 관찰 지능과 실존 지능을 또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이렇게 다양화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뭐 가드너도 학교 현실에서 이렇게 다양화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교사들의 마인드나 이런 걸 바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외되지 않고 단 한 명의 아이도 이러한 자신의 강점 지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수업 및 교육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으로 가볼게요. 학교 조직의 특성, 교육 행정에서 뭐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일단, 이완 조직이다. 이완 조직은 웨이크죠. 웨이크는 학교를 이완 조직으로 보았는데요. 구조적으로 느슨한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느슨한 결합 구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완 조직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느슨함을 특징으로 한 이유는 교사가 수업이라는 측면에서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장의 통제가 미치지 않죠. 미친다 하더라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이 뭐 체육과 그러한 장학사 출신이다. 그러면 체육 수업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국어나 영어 수업에 그러한 힘이 미치는 가능성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된 직무 수행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는 이게 순수한 관료제다. 틀렸죠. 뭐 일단 현실에서 순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 관료제라는 말은 베버, 사회학자 베버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체제라고 보았는데요. 이 통일된 직무 수행 기제, 뭐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단지 매뉴얼일 뿐입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 뭐 교무부, 연구부 또는 교무실, 그 다음에 행정실 간에 이런 업무 핑퐁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엄격한 통제가 어렵죠. 그래서 전문적 관료제다. 호이하고 미스켈, 홀, 민츠버그 이런 학자들은 이러한 전문성과 관료성이 합치된 그런 조직으로 전문적 관료제라고 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작년도 시험에 나왔던 거, 코엔 올센 마치죠. 조직화된 무질서는 3가지 특징,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방법도 분명하지 않다.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구성원들의 참여도 유동적이다. 하나 더 플러스하면 뭐죠?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다. 즉 쓰레기통 모형이다. 이게 조직화된 무질서. 근데 조직화된 무질서, 이 무질서가 혼란스럽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때문에 그러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조직이라는 용어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테니까요. 이중조직은 메이어하고 로완이 이야기한 건데요. 느슨한 결합, 즉 수업에서는 교사의 재량권, 자율권이 있지만 엄격한 결합 보조는 행정이에요, 행정. 그러니까 학교장이 결제를 맡아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중조직이라고 메이어하고 로완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인데요. 자, 이거는 교육 사약이죠. 여기 문제를 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요. 이거는. 그렇지만 보기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교육 사약의 두 가지 접근. 교육과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 사회죠. 이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교육 내부의 문제를 블랙박스, 그러니까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초기 교육 사약을 윌슨은 규범적 접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규범적 접근은 법칙이에요. 자연현상처럼 교육과 사회에도 일정한 질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초기 교육 사약이 되겠고요. 이 거시 이론, 그리고 체제적, 구조적 접근입니다. 일단 사회를 긍정으로 보면, 그러면 교육도 긍정으로 보겠죠? 이게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대표적으로 이제 듀르갱입니다. 예, 그리고 개인을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걸 이제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학교는 능력주의, 머튼이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도 31조 1항에도 기획인등 능력주의죠.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이런 건 충원이라고 했고요. 또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능력주의 선발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역할사회와 파슨즈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나는 학교가 기존의 불평등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다. 최근의 문제도 경제학자 피게티가 이야기한 것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평등을 학교가 재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볼스와 진티스르 경제적 재생산 이론이죠. 예. 그래서 학교는 또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분위기를 학교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계층 구조를 정당화한다. 이것은 갈등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기능론은 사회학자 듀르갱의 토대를 둔 이론이고요. 갈등론은 마르크스나 베버의 토대를 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70년대 이후 학교 내부 문제에 사회학이 등장하죠. 화이트 박스 사이콜러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학교 내부 문제를 이해하는 미시적이고 그리고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 관점을 우리는 신교육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육사역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몰랐던 사회 문제를 이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입니다. 예. 문제 5번 볼까요? 자, 드디어 생활지도와 상담 나온다고 그랬죠. 지방지금. 근데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입니다. 그러면 로저스의 그러한 이론적 토대는 실존주의 철학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여기서 보면 상담자에게 필요한 태도 그랬습니다.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상담 환경이에요. 상담 조건. 상담 조건. 그래서 로저스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 if A then B. if A then B. 예. 그럼 이게 상담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잘 갖춰주면 꽃도 그렇잖아요. 옥토에서 좋은 밭에 뿌려지면 아주 이쁘게 만발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그렇다 이거죠. 환경입니다. 환경. 그 환경, 그래서 환경을 바꿔라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인 것만 아니라 심리학자들 그리고 지능이론가 스턴버그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황적 지능 이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번 시험에 망쳤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한 것도 물론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상황입니다. 강남이나 목동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학에서 보면 가정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의 문제를 이렇게 치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또 환경의 문제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래서 결국은 사회나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그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누구나 자아 실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건은 뭘까요? 일단 첫 번째가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 보세요. 조건이 없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아이들, 저는 뭐 시바견 토리를 기르고 있지만 그 토리가 똥을 싸도 이쁘잖아요. 예. 그리고 저를 물어도 이쁘잖아요. 토리에게 아무 기대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죠. 예. 그러니까 긍정적 존중이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태도, 긍정적인 마인드, 애티튜드가 이게 영어 표음 문자인데 이걸 숫자로 바꿔볼까요? 아라비아 숫자로. A는 1이고 D는 4고 E는 5고 다 더해볼까요? 그럼 100입니다. 인생을 100점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 영어 단어 중에서 더했을 때 100이 나오는 게 애티튜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존주의 현상학이나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건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이해. 참, 이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엠퍼시, 공감. 타인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본주의가 세계화되면서 이 각자 도생, 그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감적이. 그래서 나의 입장보다는 우리가 사회화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 그러면 상담자는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하죠. 내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걸 가리켜요. 이거죠. as if.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담자를 동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자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한쪽 눈 또는 또 한쪽 귀로는 내담자의 말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공감적 이해를 잘하면 반영이 되겠죠. 일치성. 그러니까 상담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내담자를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의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치성이고 이거는 진정성이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체제 구조의 문제로 보는 게 비판이론이죠. 비판이론에서 하버마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왜곡되어 있고 그 왜곡된 의사소통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말하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그걸 이상적 아이디얼 디스코스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강조하죠. 진정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요 세 가지가 상담 환경이에요. 요걸 잘 갖추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체계적 둔감화는 파블로프죠. 상호 제지 이론 고전적 조건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불안이나 고통을 약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과제 분석이라고 하죠. 불안의 위계 목록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분석이에요. 두 번째는 더 강한 자극으로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걸 상호 제지 또는 역조건화라고 불러요. 역조건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세계적 둔감화. 예, 그래서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킨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고요. 상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완시킨다. 이거는 처음 상태로 리셋하는 소거죠. 이렇게 역조건화와 소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정답은 체계적 둔감화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육공학, 교수학습이론이라기보다는 교육공학에 더 가깝죠. 자, 요거는 굉장히 최신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답은 예전 거지만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용어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예. 면대면 수업, 언택트 수업이죠. 시간적, 공간적 제한점을 온라인 학습, 즉 오프라인 수업, 면대면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 언택트죠.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죠. 오프라인 수업의 제한점을 온라인 학습의 장점을 통해 극복한다.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온라인 학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플립 러닝이 아닙니다. 플립 러닝은 오프라인의 다양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 혼합 교수의 한 형태고요. 그래서 정답은 그냥 블렌디드 러닝, 혼합 교수입니다. 물론 인간 접촉의 부재, 홀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동기저하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건 면대면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렌디드 러닝의 포인트는 온라인 학습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프라인의 다양한
그러한 뭐 프로젝트 수업이나 협동학습에 초점을 두었다면 거꾸로 수업, 플립러닝이 되겠죠. 근데 정답에는 없습니다. 선제에는 없습니다. 자, 상황학습은 이거는 레이브, 특히 이제 구성주의 학습의 한 방법입니다. 참여학습이죠. 알고 있는 것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는 일종의 전이 이론입니다. 앱러닝은 무선 인터넷이나 이러한 인공위성망을 활용하여 휴대용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전개하는 걸 앱러닝이라고 하죠. 그 다음 이제 팀 기반 학습은 TBL이라고 하는데요. TBL은 이거는 의대에서 시작된 수업 방식입니다. 마이클슨이라는 교수가 처음으로 시도한 그런 학습 방법인데 우리가 의대하면 PBL도 생각나죠. PBL은 문제중심 학습, 베로우즈고요. 요거는 문제로부터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문제로부터 출발한다. 그 문제가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는 비구조화된 문제다. 근데 TBL은 팀 기반 학습이에요. 그래서 팀을 꾸려서 학습이 전가되는 겁니다. 팀이라는 것은 2명 이상.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각자 이렇게 소위 이제 우리가 협동학습 할 때 보면, 협동학습에 보면 링겔만 효과라고 하죠. 사회적 빈둥거림이 있어요. 또 책임감을 안 맡으려는 그런 무임승객 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 의존성,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독립적 학습, 개별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학습을 팀 기반 학습이라고 해요. 팀 기반 학습은 뭐 프로젝트 수업을 팀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구성주의 학습 형태고요. 또 학습자 중심의 그러한 학습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요런 자세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론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문제 7번 볼게요. 자, 교육 사상가를 묻고 있습니다. 서양 교육사가 나왔습니다. 국가직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었는데요. 아동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성인이 알아야 할 것, 그러니까 교사 어른 중심 수업에 대해 열중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즉 전통교육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전통교육에 대립되는 거니까 신교육이고요. 신교육은 바로 아동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아동의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신교육, 아동 중심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연주의 교육 사상을 주장했다. 자연주의는 17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세기 코메니우스죠. 코메니우스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이 창조한 우주죠. 우주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 자연 속에서 교육의 원리를 찾아서 아동을 교육하자. 그걸 합자연의 원리라고 하고요. 그런 걸 이제 객관적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객관적 자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에서 교육의 원리를 찾자라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교수가 대교수학입니다. 근데 18세기 루소죠. 루소로 가면 주관적 자연주의, 심리적 자연주의예요. 아동의 이해, 아동의 발달 단계, 아동의 흥미,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 아동이 갖고 있는 성별, 유전성 이런 것에 토대를 두고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심리학이 발달하는 데 기여를 했고요. 또 전통교육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대한교육의 또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소의 이러한 심리적 자연주의가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에밀입니다. 루소는 1950세에 에밀이라는 교육소설입니다. 인간의 변화죠. 그럼 최초의 선한 상태, 그걸 루소는 노블 세비지라고 부릅니다. 노블 세비지, 오상한 야인이란 뜻이죠. 그러면 조물주의 손을 떠났을 때 인간은 선했다. 그 선한 본성이 사회생활, 문명생활을 하면서 타락했다. 그 선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서 회복하자. 또 하나는 50세에 쓴 또 하나의 책이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러한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국가는 사회, 이러한 노블 세비지의 일반 의지에 따른 합의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시스템의 변혁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루소가 18세기에 인간의 변혁과 사회의 변혁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스템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놈이 그놈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루소가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예. 뭐 루소를 출제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저는 이번 시험에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8번으로 가볼게요. 너무 사상적으로 비슷해요. 이 루소의 사상과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이 접목된 게 진보주의예요. 진보주의.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출제진들의 그러한 철학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 철학이 두 문제가 나왔다는 게 저는 대단히 놀랐고요. 그렇게 사상적인 연계성을 갖잖아요. 진보주의 교육은 진보라는 것이 변화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동의 성장, 경험의 성장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민주화, 미국판 새교육운동이 되겠습니다. 뒤에 프래그머티즘을 아동중심주의로 계승한 게 진보주의가 되겠죠. 진보주의 교육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미래 생활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이거죠. 아동의 현재 생활 그 자체. 이거 참 멋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진보주의 교육, 특히 진보적인 교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키딩 선생님이 그러한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 그것을 졸업한 선배 입장에서 영어 교사로 오죠.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말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요. 프랑스 그 여성들은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가 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너무도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소중한 건데요. 자, 여러분은 그동안 현재를 즐기지 못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서. 예,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진짜 대학을 나와도 그 확정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나라는 그 현재 지금 그 소중함을 다 죽이고 있는 이런 교육, 이건 잘못된 거죠. 정말로 시인이 죽은 사회, 시인의 감수성이 죽은 사회,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걸 살려내야죠. 오크쇼트도 얘기했죠. 교육이라는 것은 문명에 입문시키는 과정이고 그 초월적 과정이고 시적 대화의 과정이다. 이러는데, 자, 현재 생활 그 자체,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 예,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양교육을 교육적 이상으로 삼다. 이건 정반대죠. 항존주의 철학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교양교육, 인간 이성을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허친스나 아들러 같은 학자들이죠. 경험에 의한 학습과 학습자 참여를 강조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문제 9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좀 중난도로 분류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제도 많이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틀린 거. 예. 학습휴가제. 학습휴가제는 자,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한다. 이거는 OECD가 1973년에 제시했던 순환교육을 또 실천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이용권, 요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그러한 평생교육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 이용권, 평생교육 이용권은 뭐냐면은 이렇게 금액이 기재된 그러한 증서입니다. 증표, 뭐 카드 같은 거죠. 그럼 요걸 제시하면 평생교육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국가 재정이 이만큼 전 국민을 지원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1차적으로는 사회적 배려 계층 또는 장애 그러한 인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복지제도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평생교육 복지제도는 이거는 학력 인증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럼 복지제도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이거 들어보셨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일배움 카드제, 국민 내일배움 카드제. 요걸로 통합된 거죠. 자, 요거는 고용노동부가 실업자나 또는 이제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능력 함양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면 평생교육 이용권은 국가나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복지제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 23조 너무 많이 시험에 나왔죠. 평생교육 촉진, 인적자원 개발관리, 목적. 그리고 개념은 뭐예요? 국민의 개인적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일종의 학습 이력부, 성인 이력부. 이걸 바탕으로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독학학위제.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틀렸죠.
왜냐하면 당연히 학위를 주는 것은 대학 학위잖아요. 대학이나 전문학사 학위니까. 그럼 학사학위 취득시험 응시 자격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교 졸업자나 그와 대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 취득에 관한 법률에 토대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4단계 시험을 거치는 거죠. 학점은행제는 학점의 누적이고요. 4단계 시험은 1단계가 교양과정 인정, 2단계가 전공기초, 3단계가 전공심화, 그리고 4단계 그다음 학위 인정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10번 볼게요. 교육과정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육 내용의 조직원리가 나왔어요. 너무 많이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칸트가 얘기했어요. 인간이 세계를 보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 하나는 시간의 틀이다. 시간. 이게 수직적이고 종적인 원리죠. 그리고 또 하나가 공간이죠. 공간. 공간입니다. 이건 횡적인 원리죠. 수평적인 거죠. 예. 이 두 가지 틀로 인간은 세계를 인식한다. 그럼 시간의 틀로 해당되는 게 이제 계속성, 그리고 계열성, 또는 연속성, 연계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틀로 보는 게 스코프가 있고, 그리고 통합성이 있죠. 다양성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균형성이 있습니다. 학습 경험이라고 물었다면 타일러인데 교육 내용으로 물었어요. 조직 원리 이렇게 질서하는 거예요. 근데 학습 내용과 경험의 여러 요소는 그 깊이와 너비가 점진적으로, 즉 폭과 깊이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한다. 이걸 스파이럴 에듀케이션,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예. 어떻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친숙한 것에서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선수학습의 기초에서 위계적으로 높은 내용으로, 역사적 발성의 순서대로, 구체적 개념에서 추상적 개념으로, 또 틀리기 쉬운 거 전체에서 부분으로.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시에서 미시로. 원근법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구조를 잡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는 거죠. 이걸 시퀀스 계열성이라고 한다. 계열성은 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중요한 거죠. 계속성. 계열성은 같은 내용을 심화 확대되도록 조직하는 걸 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선형 교육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는 특정 시점, 7학년이면 7학년에서 몇 과목을 배울 것인가, 그것이 몇 시간 배울 것인가, 배당 시간, 깊이죠. 이것을 스코프라고 합니다. 다른 말은 범위라고도 하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성은 수평적인 관련성이죠. 7학년 국어와 사회와의 관계. 그러니까 국어에서 가르친 내용과 사회에서 가르친 내용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걸 수평적 관련성이라고 해요. 수평적 관련성. 그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통합성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통합이죠. 융합이죠. 예. 네, 적절성은요. 이거는 조직원리가 아니라 교육 내용의 선정원리예요. 다른 말로는 타당성이에요. 적절한 걸 선정해야 한다. 목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이건 선정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문제 11번으로 가볼게요.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상 교육감에 대한 설명. 자, 올해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치와는 다르게 교육감은 비교적 균형적으로 이제 진보하고 보수 교육감들이 당선이 됐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교육감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교육감은 이제 독임제, 혼자 임무를 수행하는 독임제 집행기구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심의의결기구는 뭐가 있어요? 심의의결기구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시도의회가 있죠. 예. 자, 교육학에 관한 교육규칙 제정권,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규칙은 교육감이 하는 거고요. 학교회계규칙, 공립학교회계규칙은 교육감이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는 자치법규 중에서 조례는 시도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일단 정치적 중립성, 그래서 그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그런 정당 경력이 없어야 한다. 1년, 그것도 요거는 정치적 중립성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육 경력과 교육 행정 경력 또 양경력 합한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는 중립성이 아니에요.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예. 이거 많이 했죠. 그리고 법률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면 숫자를 잘 봐라, 숫자.
그러니까 찍을 때도 숫자가 답인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건 뭐 이론에서 다 배운 거니까요. 3번이고요. 주민은 교육감을 소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자, 문제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뭐, 이건 교육평가에서 올해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이 타당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검사가치월 취소안의 조건입니다. 그 타당도는 종류 또는 타당도 증거 이렇게 부릅니다. 타당도는 단일 개념이에요. 근데 시험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력고사냐, 그 다음에 심리검사냐에 따라서 중시되는 타당도 증거가 다르다. 증거가 뭐냐면 타당도가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검사 도구에서 점수를 구했어요. 근데 미래네요. 미래의 피험작에 나타날 액수는 이게 준거죠. 준거가 미래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적성검사죠. 적성검사는 미래의 학습 가능성이 또는 잠재력이잖아요. 선발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그럼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근무했을 때 근무를 잘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량화한 점수 간의 상관, 공통요인의 정도로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타당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예언타당도는 상관계수는 공통요인의 정도고 예언은 할 수 있지만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귀분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회귀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회귀분석은 회귀라는 말은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에서 우리가 시험에 그래서 시험 비중이 다른 거예요. 필기를 우선으로 할까 아니면은 면접을 우선으로 할까 어떤 시험 성적이 그러한 미래의 행동 특성을 잘 예측하는가 이런 것들은 인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인과 분석을 하려면 실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사회적 현실에서. 예.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준거 타당도라고 합니다. 그 준거가 타당도가 높다 낮다를 판단하는 준거가 미래 준거는 예언 타당도, 현재 준거는 공인 타당도죠. 그래서 공인 타당도는 새 검사를 기존의 검사랑 공통 요인의 정도를 봐서 기존의 검사를 새 검사로 대체할 때 하는 거죠. 근데 기존의 검사가 없다? 그럼 어떤 검사를 처음 만든다? 이건 구인 타당도죠. 구인이라는 것은 심리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 예를 들어서 지능을 구성하는 요인이 스피어만은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이 있다. 그 요인이 높으면 지능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검사를 처음 만들 때,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검사를 새 검사로 대체할 땐 공인 타당도. 그 다음에 학력고사에서 중시되는 건 내용 타당도. 예. 자, 문제 13번 정보처리 이론입니다.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개론은 용어,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히 이론이나 또는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면 이 개념, 원리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각기억은 이거는 정보 저장소죠. 정보 저장소.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정보가 제일 먼저 저장되는 것이 감각기억, 그 다음에 작업기억,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장기기억. 그죠? 하드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 정보가 전이되는 과정, 주의 집중, 지각,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연이 있고요. 또 이렇게 가는 게 부호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인출이고요. 이걸 정보 처리 과정. 그럼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통제하는 게 바로 메타인지가 되겠죠. 예, 메타인지. 여기서 보면 인지 과정에 대한 자각과 통제니까 메타인지가 되겠습니다. 메타인지, 초인지라고 하죠. 자신의 사고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감각기억은 정보가 최초로 저장되는 최초 저장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짧죠. 시각은 한 1초 정도, 청각은 4초 정도. 예, 그리고 용량은 무제한이고요. 그래서 빨리 주의 집중하지 않으면 망각된다. 그 다음에 시연은, 자, 이거 암송이죠, 암송. 학습의 초기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교육학 여러분, 암송이 필요하지만 암송하지 마세요. 이해를 하면 저절로 암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암기력, 기억력, 그 다음 이해력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강의하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쉽게 암기시킵니다. 예. 그래서 작업기억에서 정보가 이렇게 우리가 속으로 또는 말을 되뇌이는 게 이게 리허설, 시연, 암송이죠. 그런데 관련 있는 내용을 공통 범주로 묶는다. 이건 뭐예요? 조직화죠. 조직화 중에서 동일한 범주, 과일끼리 묶는다, 그 나라 이름끼리 묶는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카테고라이제이션, 유목화라고 하죠. 이게 개념화예요.
그 다음에 또 묶는 거, 청킹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도표를 그린다, 개념도를 그린다. 그 다음에 정교화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된 지식에 연결한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교화죠. 뭐 예시를 든다, 유추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머릿속에 표상화하는 거, 이거는 이미지너리죠. 이거는 심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그림을 함께하면 일종의 파이비어의 이중보화 이론이에요. 보호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볼게요. 새로운 지식 정보와 선행학습. 이게 이제 2006년도 중등 임용에 나왔던 문제. 자, 구성주의 흐름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 정보, 이런 것을 이제 유의미한 학습 과제라고 불러요. 유의미한 학습 과제. 유의미한 학습 과제는 어떻게 표현해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걸 실사성이라고 부르고요. 개념, 원리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해도 이미 맺어진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영원한 거죠. 구속성. 지금 이게 전자칠판이죠. 이 사물을 전자칠판이라고 한다. 그거는 구속성입니다. 결국 영원한 내용. 이거는 항상성 있는 내용. 그것을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는 영속한 이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브루너는 지식의 구조라고 불렀어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선행학습 내용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는 장기기억 속에 있는 지식이죠. 그런 걸 관련 정착 지식이라고 불러요. 결국은 내가 전달하는 교육학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장기기억 속에 있는 정보와 통합되는 거죠. 이런 게 유의미 학습이다. 학습자 인지구조에 알맞게 포섭. 포섭은 뭐예요? 포섭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지금 여러분은 제가 설명하는 걸 아마 교육학을 들은 친구들은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제 교육학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 설명을 들으면 아주 이해가 될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거 포섭. 비고츠키의 내면하고 비슷하고요. 피아제는 이 용어를 쓴다면 동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단 그 선행학습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사가 도입 단계에서 이렇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제시하는 걸 선행조직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 오늘 이러한 내용을 배웁니다 라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죠. 그게 선행조직자예요. 예. 그래서 선행조직자는 뭐 설명조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교조직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먼저 제시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상세한 지식을 나중에 제시한다. 이건 점진적 분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때요? 포괄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정교화 전략이고요. 라이겔루스는 이것을 줌렌즈 기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스벨이죠. 유의미 수용학습 이론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15번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물었어요. 현행법상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의 중립성 개념은 우리가 뭐 교육의 이해나 그리고 교육 행정에서 늘 다룬 겁니다. 교육의 중립성. 이번에 문제들이 다 철학적으로 이렇게 의도하는 바가 다 있는 걸 알 수 있죠. 교육은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진보, 보수, 언론이 열광하죠.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중립성입니다. 진보, 보수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사이, 갈등에서 희생당하는 건 사람입니다. 교육감이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중요한 건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 교육의 처음과 끝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을 보고 교육을 해야죠. 그게 중립성입니다. 교육의 중립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 중립성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특정 정파, 또 개인적, 선전, 편견의 장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헌법 31조 4항에 나오고요.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나오고 그 다음 평생교육법 4조 이념에도 정치적 중립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중립성은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정치적 중립성은 모든 학교지만 종교적 중립성은 사립학교는 제외다. 그래서 국립학교, 국공립학교만 종교적 중립성입니다. 자, 그럼 1번은 교육은 정치 파당,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이죠. 교원 노조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이죠.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게 가끔 사회적 이슈로 되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아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정치학에서 정치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투표 권한도 고등학교 단계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자체 선거에서 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이러한 시의원, 구의원도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 바람직한가? 오히려 이거는 뭐 그 어떤 그 거대 자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숨기기 위한 도개질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독일의 그러한 정치 교육처럼 우리가 그 어떠한 이러한 협약을 통해서 정말로 올바른 정치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건 특정한 종교를 교육할 수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사립학교는 가능하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16번 볼게요. 뭐 상담이론 또 나왔습니다. 앨리스가 나왔네요. 그러면 합리적, 정의적 상담이론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RET 이론, 그러니까 합리적, 정의적 상담이론, 이게 확장된 게 REBT죠. 예, 그러니까 인지, 정서, 행동입니다. 인간은 전체적 존재인데요. 이러한 정서나 행동이 인지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상담의 프로세스예요. ABCD 기법이죠. A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입니다. 선행 사건. 예를 들어서 친구로부터 헤어짐 통보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근데 그 헤어짐이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 빌리프, 신념 체계죠. 이 신념 체계가 바로 인지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이 원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좀 더 잘하면 됐을 텐데 나의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 사람과 헤어진 것은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그러면서 꿋꿋이 현실을 버텨나가자. 이러면 적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레이셔널 빌리프 합리적 신념 체계라고 해요. 근데 비합리적이에요. 그녀가 나를 찼어. 어디 두고 봐. 내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소시오패스나 또는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가만히 안 둘 거야. 자, 이건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그것이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러한 신념 체계가 원인이 돼서 시퀀스 결과가 나타나. 이 결과는 정서나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신념 체계를 갖고 있다면 적개심, 분노, 그리고 행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원인을 제거하는 상담자의 역할이 디스퓨트 논박입니다. 바로 이러한 B가 원인이니까 이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논박을 위해서는 논리적인 논박, 그 다음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니 현실적인 논박, 그 다음에 너에게 도움이 되니 실용적인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바꿔주면 이펙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신념, 그리고 긍정적 정서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요구, 인지적인 거죠. 이걸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합리적, 정의적 상담이론, 앨리스입니다. 개인심리 상담이론, 이거는 아들러죠. 키워드가 뭐예요? 열등감, 생활양식 이런 거고요. 게슈탈트 상담이론은 펄스죠. 펄스. 이거는 자기관리 효과, 미해결 욕구, 현재 각성 기법, 뭐 비의자 기법, 꿈 작업 이런 걸 강조하죠. 정신분석 상담, 무의식의 억압. 그래서 자유연상, 꿈의 분석, 트랜스퍼런스 전이 이런 걸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7번 교수학습 방법 또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PBL, 문제중심 학습, 베로우즈죠. 문제의 성격이 불분명한 비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를 교수자가 제거한다. 틀렸죠. 이 비구조화된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문제중심 학습이에요. 비구조화된 문제는 ill definition,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 또는 행정학에서는 이거는 그 비정형적 문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문제죠. 코로나19를 완치하는 방법. 원래 이제 의학이나 또는 조직의 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경영학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주어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죠.
가설 연역적, 논리적인 좌뇌를 활용한 사고도 있고요. 그 다음 비논리적인, 창의적인 사고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하고 협동학습하면서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것이 문제중심 학습이에요. 구성주의 대표적인 학습 방법이죠. 이게 틀렸어요. 이게 답입니다. 토익법은 이제 학습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해서 수업을 전개하는 거고요. 직소 수업은 협동학습, 이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선지로만 나왔어요. 국가직에서는 협동학습의 개념이 나왔고요. 직소 수업은 협동학습의 형태죠. 이거는 소셜 스킬, 사회적 기술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모집단과 전문가 집단, 학습 과제를 분담하고 같은 과제를 맡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거죠. 이게 직소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상호의존성, 협동성을 강조한다. 발견학습은 브루너죠.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견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 그래서 가이디드 디스커버리 러닝이라고 하죠. 안내된 발견학습. 교사의 지시를 최소화하고 학습자가 이러한 문제 해결이니까 가설 검증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교수 학습에 있어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적 입장이고요. 발견의 내용은 바로 지식의 구조라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영원한 개념과 지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견학습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18번 볼게요. 실존주의 교육 철학도 교육 철학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나왔죠.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실존주의의 등장은 인간의 비인간화, 이걸 인간 소외라고 하죠. 자,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이 결과한 비인간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니다.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무고한 생명을 저렇게 유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자기 성찰적인 그러한 철학이 실존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물신화 경향. 저는 텔레비전 프로 보면서 절망하는데 당신 월급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걸 그냥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요. 그리고 월급이 많다. 뭐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다 그러면 와와 놀래고요. 인간인가? 물론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고 그러한 이기적 유전자 입장에서 그건 생물학적 관점이죠. 근데 그런 걸 제어하는 게 철학이고 사상 아닙니까? 과연 그런 게 인간다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철학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는 인간에 대한 모든 규정성, 그걸 본질이라고 하죠. 이 본질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니체는 실존주의를 예비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죠. 신은 죽었다. 본질은 죽었다. 신도 인간이 만들었다. 자, 그럼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자기 성찰적인 철학이 실존주의입니다. 자, 실존주의를 제일 먼저 쓴 게 이제 장폴 사르트르잖아요. 사르트르는. 근데 실존주의는 자, 나 너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인간의 본래 모습,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그죠? 실존이 먼저고 본질은 나중이다. 특히 나 너의 만남, 이거는 나와 그것의 만남, 인간과 비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나 너의 만남을 강조한 것은 유대교 신학자 부버였죠. 불안, 초조, 위기, 각성, 모험, 특히 이제 볼로브가 강조해요. 이런 개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곤란함에 직면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에서 그 사람의 그런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버,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아쉬워요. 문제가 다 좋았는데 볼르노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죠? 볼로브예요. 볼로브. 예, 볼로브 등이 대표적이고 특히 볼로브는 만남을 강조했죠. 만남이 교육에 선행한다. 뭐 이러한 위기, 각성, 모험, 볼로브가 강조한 겁니다. 의도적인 사전 계획과 지속적인 훈련을 강조한다. 이건 아니죠. 전통적 교육이 이런 거고요. 의도적인 교육 계획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 과정, 그 다음에 만남, 이러한 것이 우리 삶에 성찰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자, 문제 19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것도 뭐 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기본 이론을 아시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 지방교육 재정을 위해서 누가 교부해 주는 거예요? 국가, 정확히는 교육부 장관입니다. 자, 이 교부 목적은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구조는 여기죠.
보통 교부금과 특별 교부금으로 나눈다. 이거는 일상 경비고요.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시도교육청입니다. 시도교육청. 예. 자,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 예산에 당연히 계상해야죠. 그래서 매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요.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니까 시도교육청 회계를 특별회계라고 불러요. 세입재원에 포함되죠. 포함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도교육청이에요.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의 회계를 교육청 특별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 광역시도죠. 광역시도, 그러니까 자치단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시도가 있죠. 요거는 광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시군구가 있죠. 시군구.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교육청의 그 회계를 특별회계라고, 여기는 일반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회계. 그럼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그럼 이제 국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죠. 사립학교는 그럼 회계를 법인회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국공립회계는 뭐라고 불러요? 학교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용어예요, 용어. 예. 그러면 시도의 돈이 어디서부터 오냐? 중앙정부. 그러니까 이제 국가죠. 교육부가 이렇게 주는 거. 교육부는 물론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전입금이 하나 있고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시도에서 주는 돈이 있고 2번. 시도 전입금이죠. 그 다음에 교육청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나 납입금, 이건 자체 수입, 은행이죠. 자체 수입 있고요. 요것이 시도교육청 수입원의, 세입원의 세 가지예요. 국가에서 주는 돈, 시도 전입금, 그 다음에 자체 수입, 이런 거죠. 그럼 이제 국가에서 주는 전입금에 보조금이 있고 또 뭐가 있다? 가장 큰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다. 그겁니다. 뭐 시도 전입금은 지방세 전입금, 담배 소비세 전입금, 그리고 뭐 교육세 전입금, 기타 전입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문제 20번 마지막입니다. 교육평등의 관점. 이거 뭐 꼭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평등의 관점. 취약의 평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출발점이 있어요. 출발점, 스타트 라인. 그 다음에 피니시 라인이 있죠. 도착점. 이거는 다 기능론적 시각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두 개 있죠. 기회의 평등인데 그중에 허용과 그 다음에 보장적 평등이 있고요. 그럼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 이게 과정의 평등, 이게 교육 조건의 평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끝에 초점을 두는 도착점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 결과, 보상적 평등이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평등이 있어요. 자, 고교 평준화 정책 1974년. 이거는 고등학교, 학교 평등이죠. 학교 간 차이를 없앤다. 학교 차이를 없앤다. 학교 차이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시설, 그 다음에 교사의 수준, 그 다음에 학생 수준,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거죠. 이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거 처음에 콜맨이 주장한 거죠. 자, 교육 조건의 평등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콜맨의 이런 주장이 1966년 교육기회 평등에 따라서 깨졌어요. 학교가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10%밖에 안 된다. 가정 배경이 크다. 그래서 가정 배경의 불이익을, 가정 배경의 차이를 보상하는 결과적 평등이 대두되게 된 거죠. 자, 여기서는 3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약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지방직 교육학개론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셨죠? 이 컨텐츠의 수준이 다른 선생님하고 다르다. 죄송합니다. 이게 잡복인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시면 교육학 만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7월 2주차부터 방문각에서 강의를 합니다. 일단 기본 이론도요. 올해는 2달 만에 완성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7, 8월에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9월, 10월, 11월 바로 이제 시험의 백미적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장 교육학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핵심 교육학으로 다시 한번 이론을 보완하면서 단원별 문제풀이, 그리고 국가직 문제풀이, 그리고 지방직 문제풀이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합격한 사례는 많습니다. 근데 올해 또 제 조교 학생이 다른 강의를 듣다가 저한테
이제 교육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성실하고 그래서 제 조교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조교가 되었고, 자, 10개월 만에 교육학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오연준이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학교를 바꾸는, 학교 환경을 바꾸는 아름다운 교육 노동을 하는 정말로 다른 공무원하고 다른 그런 공무원입니다. 미래의 환경을 설계하는 분들이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공무원이십니다. 자, 꼭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환경을 바꾸는 아름다운 교육 공무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